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또 오랜만에 웅달 책방에 나와서 인사드렸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마 23년에는 좋은 기회가 올 테니까 모두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2022년이 워낙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가지고요. 맞습니다. 2023년을 좀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좋은 소식이 들리려면 좀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 코스피가 2180까지 장중에는 떨어지는 듯 했다가 곧바로 2350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저점 매수가 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러니까 2180 왔을 때도 조금 단기 트레이딩을 하셨다면 수익이 나셨을 텐데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될 수 있다. 급반등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급락한다고 두려워서 추격 매도를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거꾸로 활용하자. 급반등이 나오면은 좀 정리를 하고 급락이 나오면은 좀 담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리게 된다면요. 네. 최근 흐름을 보면은 좀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실적 쇼크가 나오니까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급반등을 하고 경제지표가 안 좋으니까 반등을 하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23년에는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 긍정적인 변화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가 좀 경착륙이 가시화되고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물가는 좀 더 빠르게 안정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앞당겨지면서 시장에는 좀 훈풍이 불러올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기저효과만으로도 경기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중국 최근 수출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두 가지 변수가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지만 좀 시차가 좀 존재하긴 하지만 23년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하는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 시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23년 하반기에는 좀 턴어라운드하고 업황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상반기 중에는 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하반기에는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장 방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그림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비중이 많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한번 올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11월, 12월 달에 코스피에 2,500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었다. 좀 오버슈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에 2,18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또 2,35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진바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고 지금도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좀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신다면 또 한 번의 저점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바닥의 이유는 네. 경착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한 거죠. 어떻게 본다면 10월, 11월 증시 반등 그리고 최근 코스피가 1월 초부터 급반등하는 흐름들을 보면은 23년을 예고하는 예고편인 것 같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중국 경기 회복,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저는 23년 하반기 또는 24년 상반기 중에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좀 과하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실적은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눈높이 조정 과정이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 진바닥이 나오고 시장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너무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바닥이라고 하면 2,050포인트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10%에서 15%까지. 네. 그 정도이긴 한데 잘 생각해 보시면 2,500에서 2,180까지 떨어졌어요. 320포인트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2350에서 그 정도 좀 레벨을 본다면 좀 그 정도 전후가 좀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수급 여건에 따라서 좀 언더슈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나오는 바닥을 좀 더 비중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신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충분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수익이 좀 많이 안 좋은 수익률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일정 부분 유동성을 확보하셔서 코스피 2050선 밑에서 좀 언더슈팅이나 변동성을 활용해서 비중을 담아가시고 저가 매수하고 좀 단가를 낮추게 된다면 손실을 좀 많이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 지금 그림상에서는 네. 이 쿼터부터 네, 2분기부터. 2분기부터 조금 오르기 시작하는 거네요. 네네,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흐름들이 좀 빨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굉장히 과민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고점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올해는, 저점도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고, 고점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좀 수익을 내실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4분기까지 보게 네. 되면은 이제 상한은 2640. 640. 근데 아마도 업황 흐름이나 실적 흐름들을 봤을 때, 좀 언더슈팅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반도체나 뭐 업종들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또 레벨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승이 저는 23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4년 정도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23년 1분기에 나오는 게 향후 1, 2년 정도 흐름에 있어서 좀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매수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팀장님, 저희가 그 저점 매수 할 수 있는 섹터가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코스피 2350을 갔는데 따라가야 되나 막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펀드 매니저분들한테는 뭐 방어주나 내수주, 소비주 이런 쪽들을 사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다리자.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기다리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자면은, 너무 뻔한 업종이기도 한데, 이 업종들에 여러 가지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책, 그리고 주요국들의 산업 방향성, 정책 방향성이 반도체 육성, 신재생 에너지 육성, 국방비 지출 확대 이런 쪽이 좀 맞춰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4대 핵심 품목을 코로나19 사태 때 공급망이 좀 교란 요인이 생기면서 4대 핵심 품목을 선정을 했는데 가장 먼저 법안을 통과시킨 게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뭐 반도체에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반도체 육성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중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굴리기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도체에 집중하냐? 반도체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네. 뭐 사는 데 있어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너도 나도 반도체 육성, 반도체 산업에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의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2차 전지까지 합쳐서 미국도 IRA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유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리파워 EU라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육성 속도, 그러니까 확산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자는 정책을 결정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은 보조금 주고 지원금 주고 하면서 산업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죠. 최근 나오는 뉴스로 보면은 네옴시티에서 지금 중국이 좀 입찰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육성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은 각자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 특히 유럽과 중동 쪽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변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 탑다운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 2023년은 실적이 엄청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이고 24년이 진짜로 실적이 레벨업되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에서의 실적 기여도 코스피 실적이 예를 들어 코스피 실적이 100이 늘어나는데 업종별로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봤더니 24년에 반도체가 56.8% 거의 60%에 육박하고요.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서 이끌어가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화학, 조선, 자동차, IT 가전, 상사자문제, 소프트웨어, 은행 정도까지를 볼 수 있겠는데 자 보시면은 화학에는 뭐 2차 전지 그리고 순수화학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포진되어 있고요. 조선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흑자 전환에서 실적이 팍 점프업한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와 있어서 조선은 조금 퀘스천 마크로 놓고 자동차는 전기차. 이제 2024년 되면 이제 IRA 법안과 상관없이 미국에서도 좀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IT 가전에는 2차 전지랑 IT 수요 관련된 IT 전자 가전 쪽이 좀 다 포함되어 있고, 상사자본재에는 음식료 그리고 지주사가 많긴 하지만 여기에 국방하고 방산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종목들이 좀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쪽이죠. 그런 쪽들이 좀 있어서 이런 쪽들을 보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정책적인 부분과 실적 부분이 좀 매칭이 되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방산,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인터넷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인터넷은 최근 좀 들썩들썩 하잖아요, 주가가. 중국 쪽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그 규제를 완화해주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중국 내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책인 것 같아요.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워낙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청년들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고 청년들의 실업률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IT 쪽에서의 규제를 풀어주면서 좀 산업을 육성시키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 IT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인터넷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분위기 반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까지 요 6개 업종 정도를 좀 눈여겨보신다면 23년에는 좀 투자를 그래도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에 이 섹터별 이익이 네. 이만큼 좋아진다라는 걸. 그렇죠.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좋아져요. 반도체가 네. 2016년, 17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이때랑 좀 비슷했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좀 개선되는 속도가 빠르고 또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턴어라운드 할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 뉴스나 그런 것들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수출 데이터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아서기도 한데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성장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본다면 반도체 산업 쪽에서는 메모리 쪽에서의 턴어라운드도 있겠지만 비메모리 쪽에서의 성장성도 재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반도체 뉴스가 너무 안 좋고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비메모리는 아니지만 네, 메모리 쪽이긴 하지만. 적자 폭이 너무 심해서 부채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쵸. 말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 아마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는, 공급을 줄이는 정책들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좀 기대감이 좀 과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삼성전자까지도 투자를 줄이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한 시점. 왜냐면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줄이거든요. 그럼 공급이 더 많이 줄 거잖아요. 그럼 23년 하반기 가서는 자연스럽게 공급은 톤 다운되고 수요도 톤 다운되지만 공급이 다운되는 속도가 더 커서 수요 우위를 보이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그림 때문에 2016년에도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때를 한번 되돌아가서 보신다면 반도체가 이렇게 해서 방향을 만들어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비중이 점점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그쵸. 그럼 특히 삼성전자는 되게 네. 좋은. 엄청 좋은 거죠. 네. 특히 또 하나는 중국하고 대만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이 TSMC에 모든 걸 몰아줄까? 라는 고민도 해야 되겠죠. 좀 공급처를 다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쪽에도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24년에 이익이 좋아진다는 거를 네.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한다면 네. 23년에 이제 주가가 좀 꿈틀꿈틀할 수 네, 그렇죠. 먼저 움직이고 업황이 그러니까 실적이 24년에 점프업을 하는데 23년부터는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하반기부터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본다면 23년 1분기 늦어도 2분기까지는 좀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근 코스피를 비롯한 증시 업종들이 급반등하는 것들을 보면은
와, 여기서 바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보실게요. 코스피 첫째 주, 1월 첫째 주 수익률을 보면 은행, IT 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설 이쪽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요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이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가 바닥을 잡기 전부터 반도체가 바닥을 잡고 턴했고요. 은행이 바닥을 잡고 턴했어요. 자,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반도체는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4조 3천억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컨센서스가 1개월 컨센은 6조 2,800억, 3개월 컨센서스는 6조 8천억이었는데 이보다 2조 이상 낮은 거죠. 그리고 4조 8천억이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를 내는 것 중에 가장 저점이에요. 근데 주가는 튀었어요. 왜 급반등을 했을까? 자, 삼성전자까지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게 됐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삼성전자는 그 투자 줄이는 계획을 안 하다. 일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정책을 펼쳤는데 시장의 기대가 아니야. 이 정도 실적이면 삼성전자도 감산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 시점 당겨질 거고 이 올해 하반기 전부터 실적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막 쌓았거든요.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처럼 1분기까지는 조심하자라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하나둘씩 나오고 최악의 상황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단기적으로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미국 통화정책을 볼게요. 통화정책을 보면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말한 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에요. 최근 12월 FOMC 회의록이 나오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어요. 금리 인하 동의하는 사람 빵명이에요. 말하는데도 시장은 안 믿죠. 시장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속도 조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이 완화되고 금리 동결이 되고 금리 인하하고 50bp, 75bp도 금리 인하할 수 있어. 23년 하반기부터 24년까지는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를 이렇게 막 가져간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 방역 정책도 볼게요. 최근 보면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건 맞고 제로 코로나가 거의 폐기되는 수준으로 가는 건 맞는데 자, 경제 활동이 그만큼 올라오느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지하철 이동량을 본다 하더라도 요만큼 올라왔고요.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왔고 아직까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은 좀 크지 않은데 시장은 자, 방역 조치 완화하니까 코로나 폐기, 위드 코로나 전환, 수요 회복, 소비 회복, 경기 개선까지 가는 것 같아요. 엄청 빠르네. 네, 엄청 빠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경기가 좋아지는 그림을 보여줄까? 더 나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것도 실적 쇼크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실적 쇼크가 나왔다는 것을 지나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고 그럼 공급이 축소되니까 수요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23년 하반기 이전으로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증시가 폭등을 한 거거든요. 자,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시그널은 아직 거의 없고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시그널들이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가 이미 업황 개선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도한 기대감들이 좀 되돌리는 과정이 있을 거다. 이 과정에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을 거거든요. 경기도 계속적으로 안 좋고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하단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코스피가 2350을 넘었는데 2350이 12개월 선행 PER로 11배입니다, 이제. 네. 11배가 어떤 수준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2021년 하반기 레벨이에요. 코스피가 3,000선대 있을 때. 네. 그때가 11배 왔다 갔다 했을 때예요. 3,000 이상에서. 네. 근데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이익 레벨, 주가 레벨은 3,000에서 2,350으로 왔는데 밸류에이션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익이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근데 이익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하단이 더 높아지기보다는 좀 하단이 좀 낮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지지해 줄 만한 펀더멘탈 변수들이 더 약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자. 충분히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테니까 이번 2350 반등을 따라가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1분기는 기회를 보고 모아가는. 네,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자. EQ부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씩 올라갈 올라가게 수 있고. 되는 거고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 아까 약간 보여주셨던 그 사이클, 산업별
이런 거. 요게 뭐냐면은 네. 이거는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러니까 각 업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점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네. 실적 측면에서 반도체는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 인터넷은 침체기 중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 철강, 정유, 화학은 이게 꺾여서 후퇴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건 주가 기준으로 이 업종들은 바닥권을 향해 가고 있고 얘는 올라가고 있고 얘는 꺾이는 그림이다 라는 전망을 해놓은 거거든요. 자, 여기만 본다 하더라도 23년에는 뭐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겠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실적이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아마 이 정도까지 와 있을 거예요. 이게 11월 달에 작성한 거니까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주가도 바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점 매수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인터넷도 실적이 바닥권을 향해 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주가는 어디죠? 여기 실적도 주가도 바닥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비중 약대 기회가 온다는 거고 증권업종도 최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인데 주가는 아직까지 절반도 안 왔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이것도 실적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아직도 올라갈 룸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태양광,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자동차는 실적은 아직까지 더 올라갈 룸이 조금 더 남아있는데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싸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동안 좋았던 운송, 화학, 정유, 철강 이런 업종들은 이제 꺾이는 사이클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들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좀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지금 사야 될 업종,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업종은 1차적으로는 반도체, 인터넷 요쪽 침체기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주가가 좀 등락을 보이게 된다면 지금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간 2차 전지, 태양광도 좀 밀릴 수 있겠죠 주가가. 그렇게 된다면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와, 이 그림으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딱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최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눈에 띄잖아요. 반도체가 전저점권에서 급반등을 하고 인터넷도 전저점권에서 맞아요. 급반등을 하고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전저점 수준에서 좀 등락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고 왜냐면은 아직까지 실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부침이 있을 거다. 그때 좀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그림을 딱 보니까 네. 갑자기 좀 완전 저 턴어라운드 바로 앞에 있는 증권이 눈에 들어오는데 증권은 좀 어떠세요? 증권업종도 좋긴 한데 증권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워낙 없거든요. 지금 연말에는 한 4조 대까지 갔다가 최근 6조, 7조까지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여러 가지 PF 상황이라든지 부동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대출 상황들, 금리가 올라간 부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증권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증시 분위기가 좀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가게 된다면 증권 분위기도 좀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증권업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업황에 따라서 등락이 있을 거라서 저희가 최선호하는 업종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더 여쭙고 싶은 네. 게 그 2차 전지가 지금 호황기에 좀 들어선 모습으로 돼 있긴 한데 그러면 이게 좀 2차 전지가 좀 비싸다는 건가요? 일단은 비싸서 좀 많이 떨어졌죠. 이게 11월 달에 작성한 거예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직까지 주가가 더 올라갈 룸은 많다라는 거예요.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사이클에 지금 회복기예요, 겨우. 호황기로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실적 기준에서는 이제 호황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만큼 올라왔던 것들이 좀 되돌려진 상황이라면 충분히 좀 저점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세트 업체다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세트 업체도 좋긴 한데 12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재 쪽을 보시고 그리고 소재 쪽이 어느 정도 레벨업 되고 세트 업체들이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소재 쪽에 있었던 비중을 조금 더 세트 업체로 움직인다든지 최근 흐름들을 보면 소재 업체랑 세트 업체가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거든요. 소재 쪽이 막 움직였다가 세트 업체가 좀 쉴 때는 소재가 움직였다가 소재가 좀 쉴 때는 세트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2차 전지 쪽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 업체라는 게 셀 말씀? 네, 셀이었어요. 셀 쪽을 셀 업체랑 그리고 소재 업체랑 좀 주가가 좀
조금 엇갈릴 때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소재 업체들이 좀 쉬어가는 동안에 그 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최근 들어서 셀 업체들은 엄청나게 빠졌는데 소재 업체들은 좀 버텨주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은 좀 2차 전지 안에서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할 때 네.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네. 요 실적 기준 사이클, 주가 기준 사이클을 좀 반영해서 네. 좀 어떻게 좀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1억이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은 조금 현금이 1억 있다면 지금 당장 저한테,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기다릴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지금 막 따라가서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일단은 반도체하고 인터넷 업종이, 전저점 수준에 근접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게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이잖아요. 저는 일단은 반도체를 한 20% 정도 채워놓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채워놓는 게 막 사는 게 아니라 전저점 수준에서 근접하면 한 20%에 한 3% 정도 사고 여기서 툭 밀리면은 한 5% 더 사고 반대가면 내비뒀다가 또 밀리면은 또 사고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좀 20%를 채워놓고 싶고요. 인터넷 업종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인터넷을 20 채워놓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쪽, 소재 쪽을 한 10% 정도 채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산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대표주들 그리고 자동차는 조금 타이밍을 늦춰서 볼 것 같아요. 왜냐면 IRA 법안 때문에 아마 23년 하반기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는 조금 천천히 비중을 채워놓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방산도 말씀드렸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반도체 20 인터넷 20을 1분기 중에 전저점 수준부터 조금씩 모아가자.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이렇게 10%씩 채워놓으시면은 아마 20, 40, 80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20% 정도 좀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 업종들 내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낮게 떨어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조정이 길어진다든지 차별적으로 그런 업종들에 한 5%씩 조금씩 추가적으로 하신다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 업종이 아마도 23년에는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보신다면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갈리곤 있는데 지금 보면은 23년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 좀 비어 있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비중을 채워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최근 반도체 업종이 급반등을 하는 이유에도 외국인이 사는 것도 있지만 기관 쪽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중을 채워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조금 움직하기 시작한다면 수급이 받쳐주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올라가다가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것들이 진짜로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나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에서 뭐 LG 엔솔이나 네. 이렇게 하나를 좀 찍기가 어렵다고 하면 네. 그냥 ETF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사도 괜찮을까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그리고 인터넷하고 요 세 개 업종은 시가총액 최상위 업종들이 이 ETF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업황이라고 해서 뭐 한 종목 빠지고 한 종목 오르고 그런 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아지면 업종 전체가 종목 전체들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전 ETF를 사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으로 ETF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은 산업 트렌드만 읽어서도 ETF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공부를 하시고 종목 분석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 분석 플러스 자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단적인 예로 2022년에 달러를 샀다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산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종목도
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저같이 투자 전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산업 플러스 자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렇게 좀 2023년을 또 볼 때 네, 저희가 또 그 외국인의 수급이 네.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수급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외국인은 매집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많이 떨어지면 사고 좀 올라오면 팔고 많이 떨어지면 사고 올라오면 팝니다. 최근 환율의 변화에 상관없이 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요 회색선 차트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에요. 네. 통상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이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외국인이 원달러 환율이 쭉 빠졌는데 더 팔았어요. 그러다가 1월 초에 갑자기 삽니다. 코스피가 2200이 깨지니까. 근데 이게 쭉 이어질까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12개월 선행 PR을 보면은 지금 코스피가 여기 있는데 PR 레벨을 한번 보시죠. 지난 주말 10월 6일 기준인데 10.78입니다. 2350까지 갔으면 11배를 넘었었을 거예요. 이게 코스피 기준으로 3100 수준이에요. 비싸다는 거예요. 왜? 이 빨간색 선이 이익인데 이익 전망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 300 근처에 있던 게 지금 쭉 떨어져서 200 초반까지 내려갔거든요. 210.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레벨로서는 2180이 싼데 밸류로 본다면 11배를 넘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때 코스피가 12월 초부터 쫙 팔았잖아요. 얼마를 팔았냐면 한 1조 7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12월 한 달 동안에. 그러면서 코스피가 2,500에 있던 게 2,180까지 간 거죠. 쫙 떨어졌는데 이때 보면은 환율과 상관없이 밸류가 비싼 거예요. 12월 초를 보면 11.6배였어요. PR이. 어느 레벨이냐? 사상 최고치 레벨이에요.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외국인이 지금은 매집하는 것 같아요. 떨어지면 사고 좀 반등하면 팔고 주가 레벨이 툭 떨어지면 샀다가 쫙 올라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 팔고 그런 패턴이 7월부터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들어오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방향성의 베팅이 들어오는 선물 포지션은 그냥 중립이에요. 쭉 그대로 있죠. 근데 외국인이 6월 말 7월 초 저점에서 쫙 6조 4,500을 샀다가 2조 1,000을 팔고 7조 6천을 샀다가 1조 7천을 팔고 최근 1조 2조 정도 가까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사고 좀 올라오면 팔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조심하자라 말씀드린 이유가 자 6조 4,500을 사니까 저점에서 270포인트가 올랐고요. 7조 6,400원 사니까 저점에서 370포인트가 올랐어요. 자 2조 5천원을 파니까 얼마가 빠졌냐? 410포인트가 빠졌어요. 1조 7천원을 파니까 얼마가 빠졌냐? 2,500에서 2,180까지였잖아요. 32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이만큼 샀을 때는 쭉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샀던 거를 조금만 던져도 시장이 와창창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매수 주체가 없어서요. 수급이 굉장히 얇아져서 외국인이 조금만 던지면 이렇게 쫙 빠졌다가 외국인이 조금만 사면 쫙 튀어오르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없고 판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줄 사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오르고. 근데 파는 거보다 사는 게 천천히 오르고 조금만 팔아도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는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줘도 와장창 시장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면은 파는 만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가격이 형성되는데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파는 대로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왜 조심해야 되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2개월 코스피 밸류에이션도 있지만 지금 선진국 대비 밸류에이션을 보면 요 회색이 PER 레벨이거든요. 2012년 이후 고점까지 올라갔어요. 이익 전망은 거의 수직낙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 가격에 따른 등락은 있기는 하겠지만 사기는 좀 어렵다. 또 하나는 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나 약하냐 강하냐의 흐름이에요. 외국인들이 7월 요때부터 쭉 샀던 걸 보면은 10월 달부터 달러 대비 원화가 더 강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1% 빠질 때 원달러율 1.5% 2% 빠진 거예요. 원화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쭉 빠졌는데 지금 레벨이 어디냐? 2021년 이후 저점권에 딱 와 있어요.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원달러율이 오늘도 뭐 124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선 주가도 올랐고 원달러율도 내려갔고 수익률은 급격해야 된 상황에서
원달러율이 오른다 싶으면은 뭘 할까요? 팔겠죠. 그런 흐름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어서 아마 1월, 2월까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도 단순하게 사니까 좋다, 파면 큰일 났네라는 것보다도 지금 레벨이 좀 분기점에 다시 한번 도달해 있다. 밸류에이션도 환율도 분기점에 도달해 있어서 외국인 수급을 더 기대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레벨이 올라가려고 하게 된다면 그리고 원달러율이 더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차익 실현 심리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증시가 싼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되게 싸다고 많이들 하셔가지고. 가격은 싼데 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 측면에선. 이익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까지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최근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대부분이 반도체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반도체는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4분기 실적도 쇼크 났고 그리고 1분기도 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반도체는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업종들이에요. 아까 사이클에서 좀 후퇴기라고 보여드렸던 그림 있잖아요. 시클리컬이 위주였는데 그 업종들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까지 높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내려가는 속도는 점차 더뎌질 거예요. 반도체가 좀 하향 조정폭이 좀 제한적일 거니까. 근데 나머지 업종들이 떨어지면서 조금 더 떨어질 룸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지금은 그래도 반도체만 많이 빠졌지 나머지 업종들은 괜찮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거꾸로 보셔야 돼요. 눈높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 왜냐면 반도체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되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쇼크가 나오긴 했지만 눈높이가 더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바닥을 잡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업종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까지 높아요. 그런 것들이 꺾이게 된다면 실적이나 업황과 맞물려서 눈높이가 내려가는 것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맛있는 걸 먹다 보면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맛없는 걸 먹게 되면은 막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주가에는 시클리컬 쪽에는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시클리컬보다는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방산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쪽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EPS가 네. 지금 거의 220포인트까지 떨어진 건데 210까지 떨어졌어요. 210까지 네. 저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저기에 이제 지금 주가 레벨이 나오려면 이제 퍼가 10이나 11 정도 네.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보실 때는 원래 9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2050 이렇게 보시는 거고 9까지 떨어지면 큰일 나요. 9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네. 210에다가 9를 곱하면 1890이에요. 그러니까 11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저희는 10배 정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9년에도 지금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패턴이. 2019년에도 자 여기 빨간색이 PR이거든요. 네. 요 파란색이 코스피고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지수 레벨은 낮아졌죠. 근데 밸류에이션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금 반등하니까 밸류에이션 날아가 버렸죠. 이게 2019년에 똑같았어요. 네. 2019년에 똑같았었는데 그때는 한 10.4배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왜 10배 밑으로 봐야 되냐? 그때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 좀 더 남아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통화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이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10배, 좀 그 밑을 정도로 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2110에서 10배를 반영해주면 2100이죠. 네.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2000선 초반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레벨에서 바닥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좀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급이나 이런 변수에 의해서. 언더슈팅이 뭐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코로나 때를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예상했던 바닥 버텀라인은 코로나 때 1700선이었어요. 근데 어땠죠? 1700선을 깨니까 와장창 무너져서 1500까지 깨졌어요. 네. 그러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1700을 다시 바로 회복했거든요. 이런 게 좀 언더슈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극단의 공포를 몰아넣을 수 있는 몰아넣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일단은 수급적으로 그렇고요. 6, 7월 달에도 그랬고 11월 달에도 그랬던 흐름인데 반대 매매, 신용 물량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언더슈팅 가능성을 좀 열어놓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하단을 2050으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여기서
완전히 와장창 사는 건 아니라 언더슈팅까지 감안해서 네. 좀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네. 그 하단까지 한 2050까지 열어놓고 네, 열어놓고 조심스럽게 좀 하면 돼요. 네, 천천히 대응하셔도 충분히 사실 수 있고요. 만약에 코스피 2050이 깨졌다라고 하면은 빨리 대응하셔야 돼요. 2050 위에서는 천천히 대응하셔도 되고 2050이 깨졌다라고 할 때는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빨리 있거든요. 사야 됩니다. 네, 그러면 툭툭 떨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사시면은 굉장히 싼 구간에서 최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 오늘 이렇게 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예상, 전망 이런 것까지 쭉 한번 훑어주셨는데요.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특히 1, 4분기 1, 2, 3월 중에는 투자 심리랑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반대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급반등이 나왔을 때 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비중을 정리한다든지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최근같이 2181등이 갑자기 2350에 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급락이 나왔을 때 따라서 팔기보다는 오히려 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심리를 역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좀 기회로 삼으려면은 어느 정도 유동성은 좀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코스피가 2350까지 급반등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투자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챙겨 놓으셔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또 오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도 그렇고 웅달 책방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에는 꼭 기회가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팀장님 좀 한 가지만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반도체 20 넣고 네. 인터넷 20 넣고 네. 10% 2차 전지 넣는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러면은 인터넷을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좋게 보신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분기를 지나서 3분기로 가는데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이 막 올라가지고 25, 30%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줄여서 2차 전지나 다른 업종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른 쪽은 조금 정리해서 덜 오른 쪽으로 더 담아놓고 덜 오른 쪽에 너무 떨어진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을 조금 더 투입하고 그래서 비중을 좀 더 맞춰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 단기 흐름들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보다는 반도체하고 인터넷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클상으로도 지금 저점권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힘이 좀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1분기 중에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랑 인터넷은 저 침체기에 있는 거고. 네, 침체기에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주가도 침체기에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서 먼저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반도체하고 인터넷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셋업체 그러니까 셀업체와 소재업체가 좀 엇갈리는 상황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좀 더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천천히 바라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공포회사라고 하는데 섹터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랑 인터넷이 좀 더 공포 구간에 있다고 맞습니다.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네, 거군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팀장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